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대비해서 원서 특강 첫 번째 원서 특강은 우리가 Applied English Phonology 그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서 특강은 우리가 지금 투포 Transformational Grammar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히 라인 바이 라인 읽으시면서 그 원서에 있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이론이라든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읽는 자체를 즐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론서, 소설책 말고요. 이 이론서를 읽으시면서 이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표현과 관련해서 expression 이런 표현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임용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 써내야 되거든요. 써내야 됩니다. 그래서 서답형으로 답안을 영어로, 우리말이 아닌 영어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나를 자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 원서라는 것은, 이론서라는 것은 그 통사론에서 쓰이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일부러 막 암기해가지고,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뭐 구문 암기하듯이 일부러 뭐 그렇게 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텍스트를 자주 계속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우리가 그 표현에 익숙하게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소설가의 그 소설책을 좋아해가지고 그 소설가의 그 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은 그 책에 나온 표현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때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꼭 인용이 아니래도.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하고 항상 대화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하고 닮아가고 싶어지고, 그 사람하고 괜히 그 내용이 달달한데 그 사람의 쓰는 말투, 그 사람이 쓰는 이러한 표현들을 또 내가 같이 이렇게 쓰고 싶어 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 내가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또 애정을 가지고 읽음으로써 이 책에서 무언가를 설명할 때, 또 문장 이론을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그 표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아주 이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이것을 내재화시키고 또 반복적으로 아주 관용적으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지만 제가 학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유료 강의로 강의를 하지만,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 강의만 듣는다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 여러 번 내가 읽음으로써 도서관에서 책상에 앉아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라인 바이 라인을 읽어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강의를 듣는다, 그냥 영상을 켜놓고 강의를 듣는다, 그리고 그걸로 내가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를 공부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안 하니만 못한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거나,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는 공부했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험 당일날 가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냐고, 이러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좋으나 강의만 듣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약점도 있다라는 것, 단점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그 단점을, 강의 듣는 것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 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지, 이것을 메인으로 두고 공부한다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 사진을 올려놨는데, 요 책이에요. 빨간 책. 굉장히 그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꽝이죠, 꽝. 쉐시예요, 쉐. 뭐 표지 디자인 같은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빨간색. 옛날에 이 캠브리지 출판사에서 나온 이런 책들이 옛날에 다 그냥 이런 식으로 통일했어요. 디자인 별로 안 하고 그냥 텍스트북이라는 이름하에 그 캠브리지 텍스트북 시리즈로 이렇게 놔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이것을 텍스트북으로 사용해라 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돈을 안 썼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자, 이 책이 임용시험에서 우리가 임고생들이 보는 필수적으로 보는 책 중에 하나란 말이죠. 맞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할 테고, 뭐 수강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려고 시도를 해볼 텐데, 일단은 딱 책을 드는 순간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글씨가 깨알 같아요. 깨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노안이 와가지고 이 책을 읽으려면은 눈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더 힘들어. 지금 이제 이 책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아이패드로 나와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괜찮은데, 하여튼 이 책 자체를 종이책을 펴가지고 읽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깨알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책은 챕터 1부터 지금 몇 장까지 가 있나요? 10장이나 11장인가까지 가 있는데, 챕터 1을 제외하고, 사실 챕터 1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은데, 꼭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챕터 1을 읽을까 말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은 챕터 1은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챕터 2부터 뒷부분까지는 여러분들 다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버릴 게 별로 없어요. 다른 책은 뭐 AP, 뭐 Applied English Phonology 같은 음성 음문론 책들은 요건 읽지 말고 여기는 읽지 말고 그러는데, 이거는 거의 다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빽빽한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강의를 듣는 단점도 있지만은요, 장점은 그 내용을 미리 내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은 훨씬 더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장점, 미리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 대해서 그 내용의 흐름을 어떻게 내가 미리 이해하고 책을 본다면은 책 자체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빨리 읽는 수단으로서, 빨리 이 책을 읽어내는 수단으로서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보시면은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 해가지고 변형이라는 말을 썼어요. 변형 문법이라는 말을 썼죠. 변형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뭐예요? 왜 변형이라는 말을 책 제목에다 달아놨을까요?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 문법이 변형된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변형이란 말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감이 잡히시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면은 통사론에 어느 정도 이 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변형? 뭐가 바뀌나? 뭐 이렇게 지금 변형이란 말을 그냥 낯설게 여기신다면은 아직 통사론에 대해서 감이 지금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문장이 바뀌는 거죠. 문장이 원래 이렇게 생성이 돼 있다가 초벌구이, 뭐 재물이 고기 먹을 때 초벌구이 하잖아요. 초벌 숙성시키고 초벌 한번 굽고 또 재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놔서 최종적으로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최종적인 문장 이전에 어떤 문장을 구성하는 그 레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문장으로 바로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기저구조라고 이야기하고 딥구조라고 심층구조라고도 이야기하죠.
예, 심층 구조라고도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deep structure라고 이야기하고, 기존은 이제 underlying structure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이러한 구조가 생성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이 지금 최종적으로 표층 구조로, 예, 표층 구조로 가기 이전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트랜스폼이 일어난다. 트랜스폼이 일어난다. 변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예요. 언제? 1980년대예요. 1988년도에 이 책이 나왔거든요. 초판이 1988년도에 이 책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냥 초판으로 끝. 네. 2쇄, 3쇄, 4쇄 여러 번 그 책은 1쇄, 2쇄, 3쇄, 4쇄까지 갔지만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고를 때 이거 몇 판 사야 돼? 이거 몇 판 사야 돼?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책 하나예요. 자, 근데 이 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조금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기다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사용했던 시기는 좀 이전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통사론을 공부할 때 80년대 후반까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이론이거든요. 이론의 발전. 그리고 1990년대에 급격하게 미니멀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론이 약간 좀 바뀌게 됩니다. 근데 미니멀리즘은 우리 학부에서도 배우지 않고, 물론 배우는 학교도 있지만은 학부에서도 배우지 않고,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임용시험에서도 미니멀리즘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이론만 건드리는데, 그 이전 이론 중에서도 약간 더 이전에 속하는 거예요. 1988년도에 책이 나왔지만은 1988년도, 1980년대 후반 이론을 다룬 것이 아니라 1980년도 초반, 70년대 후반에서 초반의 이론을 다뤘어요. 그래서 그때는 변형이라는 이러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됐습니다. 여기서 이게 변형된다는 거, 변형된다는 거, 심층 구조에서 표층 구조로 간다라는 그 부분이, 이 과정에서 변형을 겪는다라는 게 중요한 주제였고, 그것을 제목에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 책 표지를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십니까? 책 가지고 있죠? The first course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first course. 저거 왜 써놨을까? 여러분들 이 책 겁나 많이 보는데 first course라고 여기 왜 써놨을까? 그러면 second course도 있는 거예요? 예, second도 있는 건가요? 이 책을 만든 여기 저자 이름이 되어 있는데, 앤드루 랏포드의 이 교수님은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죠. 우리 앤드루 랏포드 할아버지 선생님은 지금 이 책을 만들 때 세컨드 코र्스까지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물어본 거예요. 할아버지, 이거 퍼스트 코र्스라고 되어 있는데 세컨드 코र्스는 뭐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건가요? 어디 나왔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 앤드루 랏포드 이 책을 만들 때 퍼스트 코र्스를 만들면서 세컨드 코र्스까지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이 1980년대 초반에 이론해가지고 급격하게 1980년대에 이론이 급격하게 많이 변하거든요. 급격하게 많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퍼스트 코र्스 기본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기본서, 심화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기본서를 하나 만들어 두고, 이게 first고요. 그 다음에 요 책 다음에 이제 심화책을 하나 만들려고 이 책을 쓰면서 예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컨드 코र्스라고 아마 명명을 이제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만들면서 1988년도에 지금 책이 나왔잖아요. 1990년대에 이론이
급격하게 많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거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 1988년도에 책이 나왔으니까 거의 두 번째 책이 나오면은 1990년대나 이렇게 나왔을 텐데 89년도나 90년대에 나왔을 거잖아요. 그때는 더 이상 이런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최소주의 미니멀리즘이라는 그 이론을 이제 막 떠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힘들게 쓸 이유가 없단 말이야. 써도 안 팔릴 테니까. 그런데 아깝습니다. 그때 세컨 코스를 썼으면 잘 팔렸을 텐데. 우리가 지금 세컨 코스로 보는 이 책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카니의 신텍스 책이 있죠. 카니의 신텍스 책이 심화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그 책까지 보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서고요. 조금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말하면 기본서고 그 다음에 좀 더 이론 1980년대 후반 이론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다룬 그 이론을 우리가 카니의 신텍스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좀 써주지. 네. 왜냐하면 책을 너무 잘 써요. 우리 작가 할아버지. 교수님이지만 책을 잘 써요. 재밌게 잘 씁니다. 훨씬 여러분들 신텍스보다 카니의 신텍스는 좀 딱딱한데 요거는 말랑말랑하니 아주 재밌게 쉽게 재밌게 읽고 글의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지금 무슨 특징? 네, 이게 지금 두 번째 이 심화된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쓴 거다. 그러면 단순히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심화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만 가지고 임용시험을 보기에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책에 대해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은 방대한 데이터예요. 정말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서 이러한 책들은 데이터가 진짜 많아야 돼요. 지나치게 많아도 너무 많아도 나쁠 게 없어요.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데이터가 많아서 우리 같은 이러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좋은 책이다. 근데 카니의 신텍스는 이것에 비해서 그렇게 데이터가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데이터가 지나치게 반복되기도 하고 앞에 쓴 데이터를 또 쓰고 이러니까 그냥 책을 읽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책 속에 흐르는 그 논리에 내가 녹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죠. 이 판이 세컨 코스가 안 나왔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 우리가 세컨 코스가 나왔으면은 카니의 신텍스 안 볼 텐데. 그죠? 카니의 신텍스, 개인적으로 이 칸이라는 사람은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앤드루 라드포드 할아버지 교수님 거를 우리가 이 판도 쓰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책도 이게 옐로우로, 이제 빨간 거 말고 옐로우로 딱 내면은 아주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세컨 코스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만들어뒀기 때문에 우리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인고생들에게는 그 세컨 코스까지 염두에 둔 그 부분까지를 공부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이제 통사론이라는 시험 범위를 공부를 하는 건데 여기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그게 아쉬운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책을 읽을 때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은 우리 임용시험이 뭐예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맨 아래 B번 박스에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거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책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바인딩 이론이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아요. 바인딩 이론은 여기 두 번째 세컨 코스에서 후반부에서 아주 심도 있게 나온 이론이거든요.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고 좀 적으면서 가볼까요? 이 책에서는 지금 바인딩 이론이
지금 이 부분이 뭐 데이터와 관련해서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별도의 그 챕터를 구성해 가지고 바인딩 이론을 설명하거나 그렇게 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도 마찬가지. 이 케이스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 이론이죠. 이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프로 컨트롤 티어리와 관련해서도 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동과 관련해서 무브먼트와 관련된 이러한 제약, constraint, 무브먼트와 관련된 이런 제약들도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후반부에 나온 부분, 80년대 후반부에 아주 심도 있게 연구가 된 부분이라서 그 후반부에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세컨 코र्스 쓰려고 했는데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더 보충해서 공부를 해요? 카니의 신텍스 부분에서 이제 보충을 하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카니의 신텍스도 이런 부분을 보충해 주지만 이제 제가 노량진에서 유일하게 원서 특강 강의를 했던 헤게만의 그 두꺼운 책인 헤게만의 Government and Binding 이론이라고,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라고 그 책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는 저는 좋아해요. 자, 그 책을 근데 안 쓰시더라고. 왜냐면 절판이 된 것 같아. 이게 절판이 되니까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뭐 이제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죠. 근데 인터넷에는 이 자료가 돌아다녀요. 그거 Government and 바인딩 티어리라는 책에서도 이것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는 약간의 학부생이거나 약간의 좀 시간이 있다, 약간의 지금 공부하는데 그렇게 뭐 나 1년 안에 붙어야 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책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꼭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인트로덕션 겸 소개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여러분들한테 꼭 뭐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이 통사론이라는 것을 뭔지 학교 문법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학교 문법에 조금 심화된 부분이 통사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 통사론을 이야기할 때 학교 문법하고 이렇게 혼동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직 통사론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래요? 이 첫 장을 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한테는 이 챕터 1을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통사론의 골이 뭐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통사론의 목표가 어딘지를 분명히 밝히는 거죠. 학교 문법에서의 그 스쿨 그래머의 문법, 그것의 목적은 뭡니까? 그냥 문법, 영어라는 언어의 그 문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포리너들한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티처스 그래머 보면은 거기에 항상 포리너들이 어떤 에러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 포리너들한테 영어의 문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 통사론은 외국인들한테 영어 문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법이라는 말을, 그래마라는 말을 쓰지만 학교 문법에서 쓰는 그 그래마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용어입니다. 그래마.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말할 때 여러분들의 언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자유롭게 말하고 대화하고 의사소통하죠. 한국어로. 또 영어를 쓰는 영어의 그 원어민 하자들도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간은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어요. 인간은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말하지. 이렇게 복잡한 체계를 가진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동물하고 다르게. 근데 이 언어 능력이 바로 그래마를 말하는 거예요. 통사론에서는. 이 언어 능력이 그래마예요. 네. 그런데 그 학교 문법에서는 그래마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외우고 줄치고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문법,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은 통사론에서의 그 문법을 보시면은 언어의 문법이라는 것이 뭔지를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한 언어의 문법이라는 것은 한국어도 들어가고 영어도 들어갑니다. 영어의 문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어의 문법이라는 것은 the model of the linguistic competence예요. 언어 능력의 모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어 능력의 모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 언어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모델화한 거죠. representation 한 거죠. 언어의 능력이 어떤 건지. 언어의 능력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언어 능력이 우리가 갖고 있다는데 어디에 갖고 있어? 어디 머리 열어? 머리 열면은 거기에 언어 능력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뭐가 들어있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 능력이 뭔지를 우리가 모델화 시켜야 되잖아.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 짤 때 순서도 짝짝 그려가지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한 차트 하여튼 그러한 차트 방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모델화 시키는 거. 그게 문법이라는 거예요. Fluent Native Speaker의 Linguistic Competence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competence라는 거, 이것을 이제 통사로는 이 언어 능력에서 그 컴피턴스를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도대체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speakers, hearers, knowledge of its language예요. 이 언어 능력이라는 거, 스피커하고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이 knowledge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컴피턴스, 언어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을 연구하려고 신텍스에서는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비돼서 컴피턴스와 대비돼서 언어의 linguistic performance라고 말할 수 있죠. performance는 실질적인 사용이에요. 실질적인 구체화된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사용이에요. 예를 들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술 취한 사람이 술을 겁나 이빠이 먹었어. 그래서 꽐라가 됐어.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듣게 해. 야, 너 하여튼 막 말을 못 알아듣게 해. 입 완전 혀 꼬부라져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언어적인 퍼포먼스는 지금 이상하죠. 그러나 언어적인 컴피턴스는 지금 컴피턴스까지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언어 능력은 그 사람 온전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술을 먹어가지고 그냥 도구가 됐더라도 언어 능력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컴피턴스 면에서, 퍼포먼스 면에서 수행하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the actual use. 실질적인 재채기 나오려고 그러네. 재채기가 들어갔어요. 실질적인 사용에서는 문제가 있지만은 컴피턴스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어를 지금 연구할 때 신텍스에서 그 언어 능력을 연구했을 때 퍼포먼스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말하는 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에러가 있어요. 그렇죠?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비문법적인 말을 발화를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비문법적인 발화를 겁나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비문법적인 발화를 가지고 네가 이렇게 이야기한 그 발화를 가지고 연구하면 어떻게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에러가 너무 많아서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능력을 연구했을 때는 그 사람의 컴피턴스를 연구하는 거예요. 컴피턴스를. 그렇죠? 근데 조금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컴피턴스를 어떻게 연구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말하는 언어 자료,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내뱉는 그러한 그 utterance라든지 sentence, written sentence 가지고 결국은 눈에 보여지는 거 가지고 우리가 연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한계는 있죠. 자, 그렇게 어쨌거나 언어의 그 능력을 이야기할 때 competence하고 performance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competence가 통사론에서 이 능력을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려고 하는 주제다, 토픽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래 이제 acceptability하고 well-formedness, 요거는 이제 뭡니까? 뭐 문법적인 문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문법적인 문장을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잘 구성된 문장이 acceptability 하냐, well-formedness 하냐, 그러면 그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발화를 합니다만은 그 문장이 비문법적인 문장이 많거든요. 그거는 unacceptability 하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장, 그럼 그거 폐기하고 acceptability한 문장이라든지 well-formedness 한 그 문장을 연구 재료로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부분도 사실은 1장에서 요 부분은 우리가 알고 가자라고 해서 이제 가져온 건데, 여러분들이 요것을 기본 개념을 살짝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가서도 이 adequacy의 레벨에 대해서 슬쩍슬쩍 여러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조금 잡아둘 필요가 있다. adequacy,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데, 타당성, 좀 뭐가 어렵죠? 네. 타당성의 이 단계 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타당성이냐? 문법 기술에 대한 타당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언어 능력,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언어 능력을 지금 어떠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모델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델화 시키려고 하는 거래요. 문법은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그 언어 능력을 모델화 시키는 건데, 그러면 뭔가 이제 기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문법에 대해서 어째 된다, 뭐가 룰이 있고 뭐 어째 된다, 이런 걸 기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느 수준으로 기술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어느 수준까지. 어느 수준으로 기술해야 될 거냐. 그래서 세 가지, 이 타당성과 관련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놔둡니다. 이 첫 번째 observational adequacy, 관찰적 타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관찰적 타당성은 이 문법이 이 정도로 기술된다면은 요거는 타당성이 관찰적인 타당성만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문법 기술을 하는 그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다.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문법을 기술했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이 언어 능력에 대해서 뭔가 기술해 가지고 와요. 논문을 써와. 이렇게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딱 가져와. 그 딱 보니까 이거는 관찰적 타당성 수준인데 조금 이렇게 좀 깊이가 있지 못한데 관찰적 타당성만 보이는 그런 문법 기술인데, 그래서 이 문법 기술에 대한 어떤 레벨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용어 먼저 보시면은요, observational adequacy 들어가고, 두 번째 descriptive adequacy 들어가요. 기술적 타당성 들어갑니다. 기술적 타당성은 observational adequacy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기술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깊이 있게 기술하는 것이 explanatory adequacy예요. 설명적 타당성이에요. 얘가 이러한 현상을 완전히 기술의 설명적 타당성을 보이고 있네. 설명적 타당성에 가깝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언어 능력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기술해 놓은 거죠. 상당히 보편적으로. 그래서 explanatory adequacy는 한마디로 보편성을 띠는 기술 방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편성을 띠는 문법 기술 방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지금 들어옵니까? 보편성을 띈다라는 것은 개별 언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언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유니버셜 그래마에 접근하는 보편 문법의 유니버셜 그래마. 여러분들 자 많이 영어 교육론에서도 보편 문법을 많이 배우죠. 보편 문법에 접근할 만한 그 보편 문법을 설명할 만한 그러한 타당성이 있는 기술 방식이라는 것이 explanatory adequacy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가볍게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면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히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자, 한 언어의 문법이 observationally adequate하다, 즉 관찰적 타당성을 보인다 라고 말할 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은 correctly, 정확하게 그 sentence가 syntactically, semantically, morphologically, phonologically well-formed 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this is a student. 자, 요렇게 쓰면은 이거 정문이야. 통사적으로 정문이야. 의미적으로도 정문이야. 요렇게 써야 정문이야. 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이렇게 쓰면 this is student 이렇게 쓰면은 이거 비문이야. 이게 좋고 이게 나빠. 요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겁나 초보적이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정문은 this 하나의 문장을 쓸 때는 요런 식으로 써야 돼. 이게 정문이야. well-formed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즉 말 그대로 관찰적인 수준에서만 머무는 그러한 기술 방식이 관찰적 타당성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술적 타당성은 뭐냐면은 여기에 관찰적 타당성에 더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어디 볼까요? 여기 볼까요? 자, provide a principled account of the native speaker's intuition about this structure. intuition, 직관. 네이티브 스피커의 직관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설명을 해야지. 이게 뭐야, 관찰적 타당성이. 문장이 좋고 안 좋고 정도만 설명하면은 그게 뭐가 도움이 돼. 그래서 네이티브 스피커의 직관을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설명해야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문문을 만들 때 Is this a student?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서문하고 A, B, 평서문하고 의문문을 비교했을 때 관철적 타당성은 A 맞는 문장이고 E도 맞는 문장이에요. 이거 정문이에요.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티브, 기술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더 지금 그 기술 방식에서 터가야 돼?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직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구조적으로. 그럼 뭐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 평서문에서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이 억스라는 표현을 쓰게 이제. 억스를 문장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야 문법적이다 라는 그런 설명 방식까지도 추가하죠.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직관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억스를 문장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해서 의문문을 만듭니다. yes, no question을 만듭니다. 라고 메타 랭귀지까지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정도의 문법 기술 수준이에요. 그렇죠? 학교 문법에서는 이렇게 다루잖아. 조동사를 문장 앞으로, 조동사를 주어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yes, no question을 만든다라는 그 정도의 기술 방식이 학교 문법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explanatory adequacy, 설명적 타당성, 보편 문법에 접근하는 설명적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럴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지금 이 자리, 요 억스가 여기에 C 포지션으로, C 자리죠. 컴플리멘트 타이저의 C 포지션으로 이동합니다. 이쪽으로 이동하는 이유까지 설명해요. 이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여기에 Q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Q 자질에 관련된 것은 아마 이제 투포에서는 나오지 않고 카니의 신텍스 체계에서 이제 Q 자질이 잠깐 언급이 될 거예요. Q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Q 자질이 이 억스를 C 포지션으로 이동시킨다 라는 그러한 문법 기술을, 문법적인 설명을 해대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두 번째부터 기술적인 문법 설명하고는 더 왜 얘가 이동하느냐 라는 거죠. 그럼 Q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보편적인, Q 자질이 지금 이동을 야기시킨다는 게 보편적인 접근 방식입니까? 네, 맞아요. 우리나라 말은 지금 여기에 이동이 안 되죠. 그러나 Q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어는 이동되지 않아. 영어는 Q 자질이 이동시켜. 한국어나 중국어는 Q 자질이 이동시키지 않아. 그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보편적인 언어의 그 의문문의 그 문장 형태를 Q 자질을 가지고 이동을 시키냐, 이동을 시키지 않느냐라는 그렇게 보편성을 띈 문법 기술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explanatory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문법적인 설명이 뒤에 가면은 이 문법적인 이러한 것은 explanatory 타당성을 충족시키는 그 정도의 문법 설명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들이 툭툭 은연중에 이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문법과 제가 통사론의 그 차이점을 아까 이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러한 타당성과 관련해서 학교 문법과 통사론의 그 차이점은, 학교 문법은 기술적인 타당성만 유지하는 기술 방식이면 돼요. descriptive adequacy 정도만 충족시키는 그러한 기술 방식이면 됩니다.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인투이션을 보여주는 그러한 설명 방식이면 돼요. 그러나 통사로는 어디까지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러한 기술적인 타당성의 수준이 아니라 explanatory adequacy를, 설명적인 타당성, 즉 보편 문법 모든 언어를 설명해내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케이스 이론이고 구조를 보여주는 거고, 구조가 하이어아키컬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 그러한 설명 방식이 뭐예요? 학교 문법에서 문장의 구조가 하이어아키컬한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트리 다이어그램을 막 그리고 막 그런 것을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통사론에서는 트리 다이어그램을 자꾸 그리죠. 왜 그래요? 모든 인간의 언어가 그러한 계층적 구조화 돼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을 계속 보여주는 거고, 케이스 이론, 격 이론, 컨트롤 티어리, 무브먼트 이런 것들이 영어에서만 적용되는 그러한 주제가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격이론으로 설명하는 부분들, 뭐 제가 한국어와 관련해서 신텍스를 잘 모르지만 격 이론이 분명히 한국어 신텍스에서 설명이 될 거예요. 물론 영어와 똑같지 않더라도 어떤 다른 측면으로 설명이 되고, 결속 이론도 설명이 되고, 이동과 관련해서도 또 동일하게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통사론 책을, 어떤 언어의 통사론 책을 보던 이러한 케이스, 바인딩, 무브먼트, 문장이 하이어아키컬하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뭐 중의성도 생기고, 이런 내용이 어떤 통사론 책을 보더라도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통사론이 explanatory adequacy, 설명적 타당성에 접근하는 그러한 기술 방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설명할 수 있어요? 언어 습득,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그 복잡한 언어 체계를 완전히 습득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통사론은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걔네들이 겁나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야 라고 통사론은 최종적으로 아이들의 언어 습득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통사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1장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자, 1장은 여기서 끝나고 2장 들어가면서 좀 쉬었다 들어갈까요? 예, 2장 좀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